자,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7장이 되겠습니다. 수업의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는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활동하는 도중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가 이 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의 여가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역할이 출중하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로서의 완성도에 대해 각자가 바라보는 눈높이와 강의하는 저의 눈높이가 어느 선까지 보고 있느냐가 관건이기는 하지만요.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로 활동한다는 데에는 결코 동의하지는 못하겠고요. 레크리에이션 기능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먼저 배우고 필요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플레이 파트적인 것들을 후에 배웠다면 이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크리에이션 플레이 파트적인 기능 등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에 치료 레크리에이션의 이론적 배경을 배워야 정상적인 것이죠. 물론 치료 레크리에이션과 레크리에이션을 동시에 배우는 거가 가장 좋긴 하죠. 우리가 이 즈음에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의 활동이 치료라는 말 때문에 진지함이 항상 우선 앞서게 된다면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건 치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건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심신의 치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프로그램 안에 즐거움과 재미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진행자, 지도하는 전문가도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답입니다. 프로그램 속의 그 즐거움은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되므로 효과나 목적을 성취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대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흥미와 즐거움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까지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단 여기에는 웃을 수도 없는 매우 심각한 상태의 클라이언트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분들까지는 배제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튼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분들도 분명히 생각이 있기 때문에 흥미는 꼭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꼭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크게 발휘하려면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자면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함께 이들의 여가와 관련된 욕구를 해결하는 전문 인력이다. 또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여가 생활 양식을 개발하고 일상에서 표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체계이기도 하다. 전문 인력은 자신만의 고유 명칭을 갖고 정체성과 책무성을 제시하면서 자신만의 전문 영역을 구성한다. 또한 가치와 윤리를 바탕으로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첨언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책무성이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양한 관련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은 이게 결국 레크리에이션적인 많은 기술들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는 레크리에이션에 관련한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과목이 실기와 이론이 병행되는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치료 레크리에이션사 또는 레크리에이션 치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 레크리에이션사나 레크리에이션 치료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둘 다 조금은 어색합니다. 미국에서 쓰고 있는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재 74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을 대상으로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가 놀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라고 하겠습니까? 놀이치료사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둘 다 유사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분을 지어 말하자면 놀이치료는 놀이를 가지고 치료적인 효과를 내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는 더욱더 광범위한 기술들을 가지고 효과를 내는 활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단원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여과 관련한 내용들 대부분이 딱 떨어지는 결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의 윤리와 가치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로빈슨과 롱이 쓴 내용인데요. 국민윤리와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직업군이든지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와 가치가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윤리와 가치가 있고요. 국회의원도 윤리와 가치가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직업군들에서도 분명히 윤리와 가치는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로 어두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타 지역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그들만의 윤리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결은 다르고 내용이 다르지만요. 이 같은 세상의 모든 직업군에는 명문화되어 있건 명문화되어 있지 않던 윤리와 가치가 있습니다. 범법행위만 빼고요. 그건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요. 윤리는 뭘까요? 막상 물어보면 바로 머리에서 생각이 정리가 되지는 않는 게 윤리입니다.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죠.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윤리를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 레크리에이션 직업군에 맞춰진 윤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선행의 원칙. 둘째, 부정행위 금지의 원칙. 셋째, 자치의 원칙. 넷째, 정의의 원칙. 다섯째, 충성의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가 가져야 할 윤리라고 5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도리라고 해도 되겠죠.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선행의 원칙은 각 개인의 건강과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는 의무를 말합니다.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는 특수인구 집단의 삶을 긍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무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냥 의무라고 해도 무방할 듯한데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와 의무는 조금은 다릅니다. 의무는 불행한 사람이나 수고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어루만지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식으로 볼 때 특수인구 집단은 그러면 꼭 불행한 사람들인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꼭 의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행위 금지의 원칙입니다. 타인을 손상시키거나 해를 가하지 않는 선행과 정당한 수단 적용의 의무를 말한다. 개인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제공할 수 있는 위기를 제거하거나 감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굳이 역시 첨언하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의 원칙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건 자치의 원칙보다는 자기결정의 원칙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존중받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권에 관심을 갖는 원칙입니다. 사람은 설계된 계획과 자신의 지시에 의해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복지를 더 공부하다 보면 배우게 될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치라고 하니까
지방자치가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의의 원칙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정의요. 타인을 공정하게 대하고 최소이익의 입장에서 부담과 이익을 분배하는데 공정할 것을 요청하는 원칙이다입니다. 내용 뉴스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의는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로지 정직만 배운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에 정의도 역시 입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성의 원칙입니다. 내용을 보면 진실하며 약속을 준수하는 열정과 의무를 말합니다. 나는 약속한다는 진술문은 자기, 부가 의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공표하는 도덕적 관계를 세우는 것이며 다른 전문직이 그 의무를 준수할 권리를 가진다. 사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의 덕을 세우는 기초적인 것이라는 것을 작성한다. 참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직업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받겠다라는 내용이고 따르겠다는 내용입니다. 충성스럽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어색합니다. 여하튼 6가지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치를 보겠습니다. 가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나 기준, 신념이며 적합한 행동의 선택에 대한 지침입니다. 직업인으로서의 가치는 궁극적 가치, 도구적 가치, 수단적 가치, 전문가 가치, 사동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극적 가치는 인간 존중, 평등, 비차별과 같은 가치가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도구적 가치는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도구들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비밀 보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수단적 가치는 도구적 가치와 같은 내용입니다. 전문가 가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종적 가치는 특수 인구 집단 내에도 또 다른 특수한 인구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시에 나온 예를 들자면 동성애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중증장애 질환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들이 있다고 해도 이와는 상관없이 여가 중심의 관점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대상들을 바라볼 것이냐, 건강 중심의 관점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라볼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양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번 지식 기반과 기술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 양성과 교육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직으로서 위치를 갖게 되면 이에 따른 지식 체계와 기술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 체계를 보면 치료 레크레이션의 지식 체계는 여가학을 바탕으로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순수 여가 연구입니다. 이 영역은 여가에 대한 철학적 개념, 연구, 시간에 관한 연구, 여가 태도, 여가 만족, 여가 제약과 같은 여가 자체의 속성과 의미에 대한 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응용 레크리에이션 연구입니다. 응용 레크리에이션 연구는 여가 활동과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의 실제적 적용을 주로 다루는 영역입니다. 응용 레크리에이션 연구는 여가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이론들은 실제 현장에 활용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여가 행정 및 경영 연구입니다. 이건 여가와 관련한 정책에 관한 연구와 여가를 이용한 산업으로의 발전을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교재 내용을 인용하자면 여가 관련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 여가 정책에 관한 연구, 공원을 중심으로 한 시설 관리, 심지어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까지 포함하는데요. 특히 한국에서의 여가를 산업과 경영에 결부시켜 여가 산업, 관광산업의 촉진과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넷째는 치료 레크리에이션 연구입니다. 치료 레크리에이션 연구에는 다시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과학 분야에는 인간에 대한 이론적 근거, 환경, 2개 이상의 기초 학문 연구 영역, 학문 영역에는 심리학, 학문 영역에는 사회학, 심리학, 생리학, 식물학 등이 있습니다. 둘째, 가치에는 모든 사람은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을 경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레크리에이션은 개인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행동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매개체가 된다는 신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셋째, 응용 및 공학 기술인데요. 여기는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사정하기 위해 이끌어가는 활동 또는 목표와 세부 목표를 기술하기 등 전문적 직업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가로 2번 교육과정을 보겠습니다. 가볍게 보겠습니다. 미국의 예인데요. 보시면 미국 노동통계청의 2013년 직업 편람에 따르면 레크레이션 치료자는 장애 또는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계획, 지도 그리고 협력한다. 미술과 공예, 드라마, 춤, 스포츠 게임 그리고 여행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한 학력은 학사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학교 정규 과정에까지는 없죠. 대학에서 말입니다. 우선 그게 차이가 나네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죠. 치료 레크리에이션 교육에는 일반 교육과 전문 교육이 있는데요. 일반 교육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 교육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전문 교육을 받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교육에는 의사소통 과목, 말하기, 듣기, 철학과 예술에는 예술, 문화, 외국어, 철학, 음악, 드라마가 있고요. 과학과 수학에는 화학, 지질학, 천문학, 생물학, 식물학, 동물학, 물리학, 수학이 있습니다. 사회와 행동과학에는 인류학, 경제학, 역사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보건학, 범죄학이 있고요. 체육과정도 있습니다. 전문교육에는 철학과 개념, 프로그램 개발과 사자, 지역사회 조직과 변화능력, 부여활동, 행정과 슈퍼비전, 상담, 상호 인간관계, 집단역할, 의사소통, 연구와 평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일반 교육과정과 전문과정을 보면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건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에 레크리에이션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레크리에이션의 개념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실행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로 자연과 학문, 환경적인 것을 우리는 플레이 파트적인 것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직업능력 개발원에 명시되어 있는 과정을 보면 여가학에서는 현대사회와 여가,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론, 여가 교육론을 외우고요. 치료 레크리에이션에서는 치료 레크리에이션 개론, 치료 레크리에이션 과정과 절차, 치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래밍, 치료 레크리에이션 촉진 기법을 배우고요. 인간과 행동에서는 인간 발달과 성장, 이상심리학, 해부 및 생리학을 배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한국 디지털 치료 레크리에이션 협회의 교육과정을 보겠습니다. 2급 과정에는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치료 레크리에이션의 개념, 치료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모델, 개별 대상의 치료 레크리에이션, 집단 대상의 치료 레크리에이션, 치료 레크리에이션 활동, 기술 치료 레크리에이션 과정과 문서 작성을 배우고요. 1급 과정에는 치료 레크리에이션 과정과 절차, 사정, 계획, 실행, 평가, 실습을 배웁니다. 3번 지도력, 반가로 1번의 지도력과 지도자를 보겠습니다. 교재의 내용을 우선 인용하면 집단 내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리더가 취한 행동, 따라서 지도력은 집단 과정에 초점을 두며 집단 변화와 집단 활동에 좀 더 중요한 가치를 둔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과업을 완성하려는 노력을 유발하는 성격 특성이나 그 밖의 특성을 조합한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집단 성원을 도와 그들의 목표와 욕구를 성취, 충족시키는 사람으로 지도력과 지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이 지도력이고 이를 갖춘 사람이 지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하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적당한 권력이 필요한데요. 권력에는 보상적 권력, 강제적 권력, 합법적 권력, 중거적 권력, 전문적 권력이 있습니다. 보상적 권력은 경제적, 정신적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권력을 말합니다. 강제적 권력은 무력이나 위협, 감봉, 제고, 처벌과 같은 부정적 보상을 피하려는 사람에게 행사한 권력을 의미합니다. 셋째, 합법적 권력은
서로 약속된 법에 의해 특정 인에게 힘을 행사하는 권력을 말하고요. 이제 준거적 권력은 어떤 리더가 높은 신분과 덕망, 자질을 소유하고 있어 그 리더의 말이면 자연스럽게 복종하겠다고 생각하고 추종할 때 발생하는 권력을 말합니다. 다섯째, 전문적 권력은 특정 분야나 특정 상황에 대해 어떤 지식이나 해결 방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갖추는 권력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교재에 나온 권력을 소개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점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요. 다만 권력의 종류를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역량입니다. 지도력입니다. 지도력은 교재 88페이지의 역량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본격적인 지도력 개발은 2교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5주차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주차 2교시입니다. 2교시에서는 지도력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의 일반 지도력, 대중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건 전문가들조차 잘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상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지도력입니다. 내용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특성에 맞게 만들어진 것으로 오랜 세월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하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보시면,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1번, 카리스마를 갖자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체게바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매력있게 바라보는 인물입니다.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추앙하는 노래도 많이 있죠.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서 그 근방 나라를 돌아다니며 혁명을 주도했던 의사이자 혁명가였었죠. 참 멋스럽게 잘생겼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혁명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신 진정한 혁명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히틀러입니다. 강한 독재자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민주적인 사람이죠. 이타적이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 지도자는 이 세 사람이 가진 매력들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게바라의 극단적 매력이라든지 때로는 히틀러처럼 밀고 나갈 때는 밀어붙이기도 가능한 배짱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민주적인 성향도 있는, 즉 대상이 원하는 보편적인 욕구를 들어줄 수 있는 심성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만 믿고 노력 없이 해서는 안 되고요. 링컨처럼 민주적이긴 한데 때로는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야 함에도 계속 우유부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나는 지도자이므로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계속 밀어붙이기만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밀어붙이기가 되는 사람은 그래도 대중이 용인해 줄 만한 매력이 있으면 때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특징들이 조화롭게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조금씩은 지도력이 성향이 변하기도 합니다. 전 예전에 밀어붙이기형 지도자형에 조금 가까웠습니다. 유머 감각이라는 매력을 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철저한 민주형 지도자형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유형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성향, 나는 이런 지도자에 가깝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 남자 지도자는 미남보다는 수수한 얼굴이 좋다입니다. 왼쪽에 장동건 같이 매우 잘생긴 얼굴은 여성들이 좋아할지는 몰라도 지도자로서는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은 얼굴입니다. 옆에 공현진처럼 매우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수수해 보이고 옆에 살고 있을 법한 이웃 느낌이 나죠. 한마디로 좋네.
그 정도가 좋은 남자 지도자 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동건처럼 잘생긴 지도자가 말도 잘하고 재미있고 키도 크다면 대상들 중에서 남성들이 시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남성들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건데요. 물론 여성들은 좋아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어도 얼굴만 보느라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영진 같은 얼굴형이 진행을 한다면 남성이나 여성 모두가 무난하게 받아야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일반적인 경험상의 통계이니까 결코 오해하거나 하나를 가지고 나는 아닌데라는 생각으로 판단하시지는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은 레크리에이션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어낸 전문 지도자들에 의해 나온 축적된 데이터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럼 잘생긴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냐?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들과 내가 같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되는데요. 즉, 대상들이 알만한 유머나 말담을 알려주거나 퀴즈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성 대상들이 그래, 저 사람도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구수한 사투리를 한다든지요. 그렇게 되면 역시 마음의 문을 열고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수한 사투리를 쓰게 되면 약간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3번, 여성 지도자는 얼굴에 매력 포인트를 주자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은 완화해서 쓴 말이기는 한데요. 여성 지도자는 사실은 좋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유리합니다. 좋은 모습을 가진 여성을 보는 자세는 남성이 미남처럼 잘생긴 남성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성의 경우에는 나도 저 여성처럼 말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부러움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바라보는 동성에 대한 시기심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성 참가자들은 좋은 모습의 지도자를 보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하물며 여성 지도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 많은 여성 교육생들이 뭐야 하면서 시큰둥하는 표정을 짓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 지도자는 얼굴에 매력 포인트를 줘서 매력을 발산하게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뿐입니다. 여성은 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는 하등에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어지간 여성 지도자는 얼굴에 매력 포인트를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보자의 경우는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한다든지 눈썹을 꾸민다든지 할 수가 있죠.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면 최소한 실수를 하더라도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일정 부분 커버할 수는 있으니까요. 부담감도 벌어질 테고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역시 레크레이션 현장이나 치료 레크레이션 현장이나 어떠한 여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4번, 부드러운 얼굴을 갖도록 노력하자입니다. 얼굴을 표정과 같은 의미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은 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내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부드러운 얼굴을 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도자의 지인의 장례를 어제 치르고 왔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나의 모습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얼굴을 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얼굴을 연출하지 못할 거라면 교육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대상들의 앞에서는 부드러운 표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화의 기본은 첫인상이거든요. 첫 모습이 어떠냐입니다. 표정보다 먼저 보이는 건 온 매모새이긴 하지만 대면할 때의 얼굴 표정을 가장 관심 깊게 보기 때문에 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표정을 가질 수 있도록 평상시에 표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표정을 거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할 때 내 모습은 어떤지, 내가 배우자와 말다툼할 때의 모습은 어떤지, 내가 웃을 때 모습은 실험스럽게 웃는지 아니면
이상하게 보이는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얼굴 근육도 젊은 시절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레크리에이션이나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로 대중 앞에 서려는 사람들은 전문가라면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5번, 대상자와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다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대상자와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유리합니다. 대상자들 중에서 가장 뒤쪽에 있는 사람까지 통제란 말을 사용하기는 조금 적절치는 않지만요. 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에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깝게 위치해서도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앞쪽에 있는 사람은 얼굴도 쳐다보기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긴장에 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생긴 장소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앞사람과의 거리는 10m 이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최대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매우 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앞사람과의 거리는 최소한 3m 정도는 두고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와 거리 선정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대상자의 심신 상태가 매우 불편한 분들이라고 하면 때로는 최대한 가까이에서 진행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6번, 무조건 손뼉을 치게 한 후 시작한다입니다. 이건 레크리에이션이건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도 어디서든 여가 지도자들이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손뼉을 치게 하는 걸 봐서 그런지 몰라도 초보자들도 손뼉 3번, 손뼉 2번, 손뼉 1번을 치게 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손뼉을 치게 하는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도 가끔은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런 교육이나 행사들을 한 지가 벌써 횟수로 따지면 3,000회 정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겉멋 만들어서 안 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요. 하여간에 손뼉을 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손뼉 3번에 손뼉이라고 해야 올바른 구령인데요. 간혹은 박수 3번이라는 박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구령법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수라는 의미는 어떤 모습이나 행동에 대한 환영이나 기쁨, 담내의 표현으로 할 때 쓴 구령이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드디어 대통령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대통령을 우레와 같은 손뼉으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 어색하죠. 그럴 때는 박수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여가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할 때도 박수와 손뼉의 구령을 구분 없이 써도 어색하진 않지만 손뼉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그때는 손뼉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때 손뼉의 소리는 환영이나 담례, 기쁨을 표현하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구령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손뼉을 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손뼉을 치게 되면 의자에 정자세로 앉아 있다가도 다시 정자를 하게 되고 앞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만을 정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지도자에게 집중하게 하고 무언가 할 준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직전에는 손뼉을 치게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까지 굳이 손뼉을 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지도자가 그 상황에 따라서 확인하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에 길을 가다가 저녁 6시가 되면 어디에선가 애국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도 제자리에 서서 태극기를 바라보고 가슴에 손을 얹는 동작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천황한테 일본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이히트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당시 외국인이 보면 참 웃지 못할 광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국가를 위해 무조건 충성하고 애국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끔 했던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거창한 예지는 손뼉치기와 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가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항상 손뼉을 치면 집중해야 한다는 게 몸에 생각에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특히 초보 진행자는 더더욱 손뼉치기를 한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합니다. 결국 아무 생각 없이 프로그램 초반에 손뼉을 치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매우 잘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7번 웃음을 뺏어라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실 것 같은데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건 지도자의 말이나 행동이나 프로그램에 의한 게 아니라면 대상은 웃지도 울지도 감동도 받지 말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웃는 것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웃는 것조차 지도자 때문에만 웃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 중에서 지도자보다 더 잘 웃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도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제 TV에서 본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주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프로그램 중에 보이면 절대 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건 주도권과 관련이 있는 말인데요. 지도자의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어림도 있긴 하지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중하게 말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앞에 나와서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때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고 바로 제재를 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8번 개인 경쟁, 팀 경쟁을 유도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할 때도 타민족을 쳐들어간 적이 없는 착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다혈질 민족성을 가진 국민입니다. 일본과 붙을 때 보세요. 86 아시안게임 복싱 경기를 보세요. 전 종목은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을 보세요. 격투기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우리 국민처럼 독한 국민, 다혈질적인 국민, 응원하는 국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여가 활동을 할 때도 경쟁하는 구도를 좋아하고 즐깁니다. 무언가 성취감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마지막에 밥을 먹어야 그제서야 배가 부른 것처럼 라면을 먹어도 그렇게 먹지 말라는 국물까지 마셔야 라면을 먹은 것처럼요. 레크리에이션이나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경쟁, 상대팀과의 경쟁에서 승부가 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아군용 같은 그런 거죠. 그래야 성취감도 있고 뿌듯해 합니다. 손뼉을 치는 걸 하더라도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분단을 나눠서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럼 자신의 손뼉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칩니다. 경쟁은 젊은 사람들만 좋아할 거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경쟁하는 놀이나 게임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럼 지도자는 경쟁하는 형태로 게임이나 놀이를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길러야겠죠. 이 지도력 개발은 실제 오프라인 수업을 해야 여러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코로나가 1학기 종료될 때까지 기승을 부리지 않을 테니까요. 오프라인 정상 수업이 되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준비와 시작이라는 말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말자입니다. 지도자들 중에는 말도 잘하고 표현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종종 준비와 시작이라는 구령을 잊어버리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매우 잘못된 습관입니다. 하물며 애국가를 부르기로 해놓고 애국가가 흘러나오면 대상들이 알아서 시작하겠지라고 하며 시작이라는 말을 박자에 맞춰 하지 못하는 지도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준비와 시작이라는 말이 몸과 입에 배어있지 않은 지도자들이 많은 거죠. 가장 큰 나쁜 버릇을 가진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시키더라도 준비와 시작을 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령을 하긴 하는데 준비와 시작이라는 말의 속도와 쉼표, 길이, 박자를 잘 못 맞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면 이상하게 박자를 못 맞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닥친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배상자의 나이에 따라 준비와 시작이라는 구령도 약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쉬운 걸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간단한 말조차도 훈련과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첫 음정을 잡아준다입니다. 레크리에이션이건 치료 레크리에이션이건 종종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게임송이건 일반 가요건 종종 발생합니다. 본인이 음치라고 하여도 노래를 부를 때는 대상자의 성별에 맞게 하여간 음정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섞여 있을 경우는 그 중간음을 잡아서 첫 소절 한마디를 불러주고 시작이라는 구령을 외쳐줘야 하는 겁니다. 이건 많은 훈련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음정을 잡아주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너무 긴 부분까지 노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나 한마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오늘 5주차 수업에 10가지의 지도력 개발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내용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도 지도력의 90%를 배운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양성 교육이나 치료 레크리에이션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요, 게임이나 노래 등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거 많이 가르쳐 주시는 거 맞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전문가들한테 그런 걸 당연히 배워야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도력 개발을 배우지 않고서는 현장에 나가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응용력이 떨어지거나 대중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없으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게임이나 놀이만을 배우려면 협회나 교육원에 가서 비싼 수강료를 내고 교육받을 필요가 없죠. 서점에 가서 책을 사보면 다 있습니다. 초반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은 지도력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은 협회나 교육원에는 없습니다. 안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어차피 교육생으로 나가게 되면 경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이 과목을 듣고 있는 이상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유쾌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쾌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 말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다음 6주차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수업은 교장 8장 13가지 활동 영역 실천 기술과 9장 게임형 실천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